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올해 초고령 사회의 대열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가 된 셈인데요. 이것이 주는 많은 문제들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현상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가 진행된 나라의 경험과 그에 대한 대응을 들어서 또 우리가 참고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PCC 실천 네트워크 김동선 대표를 모시고 일본에서의 고령화 현상과 그것이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 또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일본에선 종활이라고 하고 아마 우리로 말하면은 웰다잉이 되겠죠. 그러한 일들이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한번 궁금한 일들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선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본에 대한 그 고령화 문제와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여러 가지 종활 사업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또 오랫동안 둘러보시고 점검하고 또 우리가 도입이 필요한 부분은 또 많이 소개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 그 고령화 현상을 지켜보면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내가 하는 실천 사업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나 과정이 어떠신 건가요? 네, 제가 일본에 처음 이제 연구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갔던 때가 2001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의 고령화율이 18%였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고령화율이 18%입니다. 그래서 약간 거의 20년간의 어떤 시간차는 있지만 이제 일본 사회를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일단 그때 제가 이제 노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개호보험 제도가 그 당시 2001년도에 일본에서 처음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호보험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돌봄이라는 문제를 이제 현장에서 많이 바라보게 됐고요. 이후에 이제 2018년도에 영국에서 퍼슨 센터드 케어라는 거를 이제 접하게 됐는데, PCC라는 것은 사실 전 세계에서 좋은 돌봄을 지칭하는 그런 대명사처럼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돌봄 서비스를 받게 되죠.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임종기 의료를 이제 사용을 하다가 이제 임종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인간적인 우리가 사람다운 어떤 돌봄과 의료를 받고 있는가라는 어떤 질문을 하게 됐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사회의 가치, 중요한 가치로 한번 소개하고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가치를 중요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이제 저희들은 모여서 이제 연구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그 PCC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양한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먼저 이야기를 풀어가는 자리이니까 일본에 가서 고령화가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일본 사회의 변화가 어떤 게 있었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종활 활동들이 어떤 것들이 발생하더라. 그리고 그중에 이런 거는 우리가 참 참고하면 좋겠다. 또 우리한테도 어차피 닥칠 문제인데 잘 준비하면 좋겠다. 이렇게 좀 일본의 현황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2001년도에 이제 일본 사회를 처음 보게 됐을 때는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일본의 노인들은 굉장히 연금 생활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20년이 가까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초고령 사회가 되고 고령화율이 점점 올라가면서 사회나 정부나 개인이나 굉장히 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체험으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상황과 지금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랑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령화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것이구나. 사실 제가 2001년도에 그때도 취재를 하면서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령화되면 경제가 나빠지지 않겠느냐, 생산성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 당시만 해도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일본 사회가 겪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침체라든지 활기 없고 굉장히 사회 부장, 재정 악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고령화는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정말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봄과 의료 그리고 임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처음에는 개호보험이 생기면서 굉장히 당시 돌봄, 가족 돌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 문제를 굉장히 해결해주는 좋은 제도로서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서는 돌봄, 개호보험도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 되면서 예전처럼 내가 꼭 필요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사망자가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한 해 130만 명 정도가 이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나서 2040년이면 이제 거의 170만 명의 사망자가 나오는데 지금 100만 명이 넘는 한 150만 명 정도의 사망이 그때까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 임종이라는 문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과제인 것이죠.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사실은 개호보험이 처음에 생겼을 때는 정부에서 그렇게 홍보를 했어요. 동전 하나 5,000원만 내면 내가 필요한 서비스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제 국가도 어렵고 이게 재정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져 있어요. 이 개호 돌봄이라는 서비스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내 노후에 정말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없고 의료 서비스도 좀 정말 자유롭게 쓸 수 없고 그리고 죽을 때 지금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혼자서 살다가 혼자서 아프다가 혼자서 죽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불안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호보험이라는 걸 낯선 제도니까 네. 좀 우리말로 좀 쉽게 네. 비슷하게 풀어서 얘기하면은 어떤 건가요? 우리나라에서도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이요. 제도죠. 요양병원 갈 때 네. 그 적용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양 서비스를 받을 때 이제 우리 크게 서비스 중에 집으로 방문해주는 요양보호사 제가 서비스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에 입소하는 서비스 요양원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게 장기요양보험 제도입니다. 그러면은 네. 일본 정부도 처음에는 500엔 우리 돈으로 5,000원만 내면은 다 우리가 정부가 돌봐드립니다. 안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워낙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고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제대로 된 돌봄을 아주 굉장히 제약한다. 네. 한계를 지금 봉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이제 지금 돌봄에서 일본의 개호에서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비슷한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도 지금 벌써부터 요양보호사 구하기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계속 심각해질 문제지 결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인구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산 그 현장에서의 인력이 너무 부족한데 특히 이제 케어 돌봄 노동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일은 힘들고 보수는 낮고 이러다 보니까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25년 바로 내년이지만 그 2025년도에 210만 명의 돌봄 노동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 60만 명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0만 명이 필요한데 현재 150만 명, 60만 명이 필요하다. 네, 주로 그 60만 명의 수요를 어디서 채우나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려와서 하나요? 아니면 국내에서 노인들이 더 일을 많이 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추건 계획에 서 있나요? 일본이 다양한 방향에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죠. 일단은 사실은 일본은 인력이 2040년이 되면 1,100만 명의 생산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인력이 더 부족한 데가 바로 개호 분야예요. 그래서 요양 분야, 돌봄 분야이죠. 그래서 지금 외국의 이제 노동자들을 들여오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도를 바꾼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살펴보면 이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게 굉장히 엄격해요. 3년간 일본어 연수를 받아야 되고요. 개호 연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따야 돼요. 그래야지 일본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는 자격증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문턱을 굉장히 높게 낮춰놨고 일본은 계속 낮춘다고 하지만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직도 문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 인력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럼 어디서 그 인력을 충당을 하냐?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금 제가 서비스가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는 제가 서비스가 굉장히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집에서 내가 시설에 들어가고 싶지 않죠, 누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내 집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은데 이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제가 서비스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일본은 제가 서비스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작년 8월 달에 일본을 갔을 때는 좀 약간 도쿄 이남 지역을 이제 지지를 했는데 이게 문화적으로 가족 제도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는데 밑쪽은 약간 이남 지역은 도쿄 이남 지역은 큐슈 지역은 가족 중심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있는 경우는 가족 개호가 가능한데 이 도쿄 이북 지역은 가족이 거의 해체가 돼서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노인이 내가 자립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시설에 들어가기엔 내가 돈이 안 돼요. 돈이 없어요. 근데 파견 간병인도 안 온대요. 그럼 누워서 기다리는 그런 정말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선 현재 공급되고 있는 간병 인력, 돌봄 인력이 150만이면 그 150만의 구성은 일본 국내의 노동력, 네. 국내에 있는 주민들과 해외에서 이렇게 수입된 노동력하고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대충 볼 때 10% 미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외국인 인력. 외국인 노동자가요. 네. 우리는 현재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조금 다른데요. 요양원은 순수하게 일단 그 요양원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국가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H1 비자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라도 제한 외국인이라도 비자에 따라서 요양보호사를 딸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게 극히 드물고 나머지 요양병원은 사실 장기요양 보험 제도가 아니고 건강보험에 이제 수가가 청구가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는 간병인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간병인들은 24시간 병원에서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이 간병인으로 일하는 경우는 적고 대부분이 그러니까 중국인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간병인들 내지는 간병인들을 포함한 돌봄 노동을 제공하는 분들이 크게 봐서 네.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로 시설 간병, 병원에서 24시간 또는 막교대 이렇게 하는 분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고, 네, 네. 제가 서비스 하는 분들은 한국 사람이 많고. 네네, 대부분이 한국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일본처럼 국내에서 그 노동력이 공급되는 건 이미 한계에 달하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외국 노동력을 도입하는 것이 지금 그 과제로 논의되고 있지 않나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도 이미 벌써 요양보호사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고 특히 시골 가면 거의 요양보호사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이민 정책을 펴고 있고 외국인 이제 돌봄 노동자들을 수입이라고 좀 네. 국내에 수입하는 거죠. 유치하는 일에 적극적인 네.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뭐 이렇게 현장이 달라질 정도의 변화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이 돌봄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느끼는 게 저 같은 경우도 은퇴한 입장에서 그럭저럭 이렇게 기본적인 생활은 뭐 국민연금도 있고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일 이 집중 돌봄이 필요한 그야말로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중환자 상태가 제가 됐다든가 그럴 때 그렇게 되면은 몇 달을 버티는 건 몰라도 그 이상 몇 년 가고 그러면 또 1년이 넘어가면 감당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다. 그러면서 다른 많은 분들도 극히 일부 아주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 빼놓고는 이건 다 그 봉착하는 심각한 문제구나. 그래서 네. 요즘 정부가 국가 간병제를 도입하겠다는데 네. 기대도 많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과연 그게 재정적으로 가능할까 네. 하는 또 인력 수급은 어떻게 될까 네. 이런 문제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돌봄과 이 의료, 이 문제는 정말 앞으로 계속 국민들의 생활에 너무나도 밀접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정치 쟁점으로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몇 년 전에 덴마크 갔을 때는 지방자치 선거 쟁점이 뭐였냐면 요양원에서 모욕을 몇 번 시키는 게 몇 번 시켜야 되는가 그게 지방자치 그 의원을 뽑는데 선거 쟁점이 될 정도로 이게 국민 생활과 너무나도 밀접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부도 계속해서 이 분야 이쪽에서 새로운 제도를 많이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돈이 없거나 일할 사람이 없는데 제도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제도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태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자립적인 생활을 하겠다라는 각오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가족들이 어떻게 서로 내가 우리 부모님이 할 때 제도도 있지만 결국 가족의 역할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고 또 이제 공식적인 돌봄 노동자가 요양보호사라면 요양보호사만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면 더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그 공백을 메꿔줄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다 같이 논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돌봄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아직까지는 그럭저럭 맞아 돌아가고 있는데 빠르게 공급이 부족해지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대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이길 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나마 대책이 된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결국에는 저도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그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통계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것도 좀 오래된 자료긴 하지만 이제 일본에서 그러면 간병이 필요한 사람은 얼마나 되고 그 간병이 필요한 기간은 얼마나 될까라고 이제 조사를 했더니 이 인구의 한 19%가 노인 인구의 19%가 3년 이상 간병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일본 통계는 그렇고 영국이랑 미국 것도 좀 비슷하게 제가 살펴봤는데 그 기준이 되는 거는 병원에 얼마나 임종 전에 병원에 얼마나 오랫동안 입원하는가 이제 또는 요양 서비스를 받는 기간은 얼마인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일본이 그것보다 조금 더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보다는 이건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겠지만 배경이 있겠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돌봄이 필요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어쨌든 싫든 좋든 요양 쪽에 시설이 늘어나고 관련된 종사자들이 늘어나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또 그것이 정말 잘 건강하게 잘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딱 집어서 해결책을 얘기해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아직까지는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돌봄 인력의 그 수입되는 돌봄 인력에 대해서 아직 비중이 적고 그렇지만 우리도
빠르게 늘려갈 수 없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어떻게 보면 너무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그 공급에 제한이 오는 그런 문제도 있긴 있겠지만, 우선 그 외국인이 그 현지에서 일본 가서 돌봄 활동을 할 때 대비해 가지고 그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도록 아까 3년이라고 그랬던가요? 3개월이라고 그러셨나요? 3년 동안 그거 일본어 무슨 배워야 거의 되고요. 네. 대학 과정 무슨 대학원 과정을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야 일본에 와서 간병인으로 일할 자격을 취득하는 거네요. 이제 몇 가지 루트가 있는데요. 네. 이제 뭐 우리가 뭐라 그러죠? 산업 견습생 제도도 네, 네, 있지 네.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개호 쪽에서도 네. 그렇게 연수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설에 와가지고 이제 파트타임을 일을 하면서 낮에는 이렇게 그 교육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방학 이제 정말 학교처럼 대학처럼 전문 대학처럼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학교에서 돌아오면 밤 시간이나 방학 동안에는 그 기관에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단 일본에 와서 네네 일본에 그 와서 일을 네, 하면서 일을 하면서 예, 네. 그 사전에 자격을 취득 예. 수료해야 하는 되는 건 건 아니고요. 네. 네. 그래서 일본에서 일을 하면서 네.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3년 또는 4년 과정이 있는데요. 따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자격증을 따야지 계속 체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네. 저는 그거는 아주 필요한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싼 노동력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이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 돌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세와 윤리 또 의학적인 기본적인 이해 그리고 인간의 신체와 또는 그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교육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잘 이해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는 그 간병인들이 그런 거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그냥 뭐 사람 뒤치다거리 해주는 건데 뭐가 필요해 사전 지식과 교육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그 돌봄의 질을 나쁘게 하고 그런 것이 그 돌봄 기관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를 나쁘게 하는데도 또 영향을 미치고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더 우리가 또 신경을 써서 좀 기본적으로 돌봄에 대한 자세와 이해 또 훈련 이런 걸 갖춘 그 전문화된 전문성을 갖춘 노동력을 공급하는 건 우리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무슨 이 돌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걸 확산하는 활동을 하신데 이 지금 이끌고 계시는 단체도 이제 PCC 실천 네트워크인데 돌봄이 케어죠. 근데 이게 퍼슨 센터드 케어 사람 중심의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돌봄이다. 이렇게 그 목표라 그럴까 특성을 명확하게 단체명에 넣으셨는데 이렇게 사람 중심의 돌봄을 강조해야 되는 이유가 기존의 돌봄도 사람을 돌보는 건데 무슨 차이가 있고 문제점이 있어서 PCC를 강조하시고 그거를 확산하는 활동을 하고 계시죠? 제 개인적인 얘기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저희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의료와 돌봄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이제 기회였었는데요. 이제 요양병원에 계속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나빠지셔서 응급실로 가셨다가,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연명 치료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사전 요양서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제 요양병원으로 돌아오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임종을 집에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재가해서 임종을 할 준비가 아직 안 되어져 있어요. 그 호스피스도 굉장히 극소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요양병원이 임종을 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쨌든 좋건 나쁘건 그렇게 하는데 이제 바로 돌아가시진 않잖아요. 저희가 이제 가족들이 대기를 하고 어르신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저는 제가 직접 있었던 건 아니고 저희 남편이 이제 한밤중에 이제 옆에서 아버님 상태를 보면서 이제 졸고 있었겠죠. 근데 새벽 3시에 갑자기 간호사가 오더니 컷대를 휙휙휙 닫히고 불을 다 켜고 이제 그때 폐에 물이 차 있는 상태라 석션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새벽 3시에 어쨌든 의식은 없으시지만 주무시고 편안한 상태로 계시는데 갑자기 설명도 없이 석션기 코에다 집어넣고 그런 식으로 석션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본인은 누워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뭔가가 이렇게 몸속에 훅 들어오니 너무 놀라신 거죠. 임종을 기다리고 오신다고 하시지만 어느 정도 살아있는 상태인데 그때 너무 저희 남편이 놀래가지고 하지 마시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했는데 다시 이제 바이탈 사인이 회복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린 걸 보면 분명히 저희 아버님도 그때 이 처치가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간호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 폐에 물이 차니까 시간 맞춰가지고 석션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처치라는 거죠. 근데 이 처치를 받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좀 부족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을 간호사들이랑 많이 토론을 하게 됐는데 의료적인 처치는 당연히 한 것이고 이거는 의료 처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돌봄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양원에 가서 보면 모욕할 때 또는 기저귀를 할 때 어르신 식사 케어할 때 그냥 이 사람들은 교육받은 대로 하고 있어요. 매뉴얼에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행동을 할 때 지금 밥 먹기 싫어하는지 나 모욕하기 싫어하는지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한 그분의 의향이나 의사에 대한 전혀 고려 없이 매뉴얼대로 이제 처치를 하고 돌봄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14년째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정말 서비스의 질이 많이 좋아졌어요. 요양시설도 좋아졌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당사자 입장이 없다. 모든 게 다 있는데 우리는 당사자 입장이 없다라는 게 저희가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저희가 이 가치를 좀 확산시키는 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 점은 우리 웰다잉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게 현대의학의 근본적 문제점, 웰다잉 관점에서 보면 현대의학은 그 사람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질병을 고치는 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부차적인 존재 내지는 수단이나 이로 전락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요 돌봄뿐만이 아니라 현대의학의 관점 전체가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병이 있으면 그 병을 고쳐야 되니까 당연히 처치를 해야 된다. 또는 뭐 의학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근데 그분이 일테면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인데 할 수 있는 거 다 하자. 이게 특히 우리 한국 현대의학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응급실에서 통계를 보면 사망한 분들에게 사망 하루 전에 한 처치가 뭐가 있는지 인공호흡기 착용, 심폐소생술 이게 다 30% 이상이고 혈액검사는 90% 이상이고 혈압 상승제 사용한 건 60% 이상이고, 그러니까 과연 내일 모레 또는 며칠 내에 세상을 떠나실 분이라고 판단이 되는 분들에게 기계적으로 이 사람은 무슨 병이 있는지 알아보자, 또 상태가 이러니까 그에 대한 처치를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이건 결국 퍼슨 센터드는 아니다라는 건데 같은 맥락으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웰다잉 운동이 결국에는 사람 중심의 그런 가치에 기반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념적으로는 같은 뿌리를 두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PCC 운동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현재 이런데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건가요?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은 저희는 이제 그 온라인으로 이제 모였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이제 개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만들어진 지 3년째인데 3년 동안 매달 세미나를 해왔고 세미나 내용은 이제 그 케어 기술을 향상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이 저희가 얘기하는 그 가치를 이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세미나를 계속 해왔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치매에 대한 관점이 치매는 치매 걸리는 순간 이 사람은 무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매에 걸리는 순간 운전 못하게 되고 치매에 걸리는 순간 자기의 결정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가서 살 것인지, 내가 오늘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결정을 스스로 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화 자체가 이제 좀 바꾸고 우리가 치매라는 그 질병에 대해서 조금 더 인식을 바꿔서 그 사람들도 끝까지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가치 있는 돌봄을 하자라는 게 저희 목표라서 이거와 관련돼서 연구 활동하고 있고 포럼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